wanna grow. We just wanna be young. Play and make believe. Come and rescue me. Feel the sun on my skin and scream. We don't wanna grow. We just wanna have fu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카카오 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2탄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캠페인의 북톡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은 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제 주말이신데 사실 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북톡 라이브 함께 하시기로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을 하면 우리 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책 읽고 오신 분들은 다 아시죠? 옳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주 재미지게 꽉꽉 페이지를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2탄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북톡 라이브는 책을 읽는 것을 넘어서 책을 다양하고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카카오 페이지만의 신개념 라이브 북토크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12발자국의 저자인 정재승 작가님과 함께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분 동안 진행되는 북톡 라이브 1부에서는요. 작가님의 짧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2부에서는 작가님과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Q&A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2부에서는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 오픈 채팅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작가님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면서 작가님과 함께 소통을 하는 시간이잖아요. 기회잖아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 혹시 작가님이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내건 공약이 뭔지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서재? 정확하게 어떤 꼬마아이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파격적인 공약 아닙니까? 이 정재승 작가님께서 현장에 계신 분들 10분을 초대해서 이 작가님의 서재로 초대하기로 하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작가님의 자택 서재에 책이 2만 권가량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 책 뭐가 있나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정재승 박사님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무엇이 들어있을까? 알 수 있는 좀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그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카카오 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2탄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캠페인의 북톡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또 환호성을 또 질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나시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정재승 작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재승입니다. 네. 네. 자, 지금 토요일인데도 여기 오시기를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함께하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과학 콘서트를 낸 지 17년 만에 이번에 이제 혼자 쓴 책 12발자국을 냈는데 책을 낸 저자의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제 책을 읽고 좋아해 주시는 그 독자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때문에 사실은 또 책을 쓰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와주시고 또 책 읽어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감사하고요. 네. 자, 1부에서는 작가님이 강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인간의 숲으로 12발자국이란 주제로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신경과학 실험실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또 인공지능의 부상과 4차 산업혁명 앞에서 인간은 어떤 위험과 기회에 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좋을지 요즘 유행하는 단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들어보실까요?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좋네요.
이 책은 뭐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했던 고민에 대한 답을 다른 분과 공유하는 강연의 형태로 묶어서 낸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내밀한 고민들이 이 책에 담뿍 담겨 있는데 뭐 책 다들 읽으셨죠? 네, 이 시대 지성인들의 필독서. 네, 한번 책장을 잡으면 네, 밤을 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금요일에 읽어야 된다는 발자국이 하나씩 줄어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꿀맛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두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부는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좀 더 심리학적인 또 뇌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또 오늘의 우리의 삶을 담고 있고요. 2부는 과학기술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오늘보다는 미래를, 개인보다는 사회를, 그리고 뇌과학보다는 좀 더 큰 과학기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이제 앞으로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 짧은 강연, 저자 직강을 드리려고 하는데 큰 흐름은 이런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렇게 기술의 속도가 빠르고 우리의 생물학적 수명은 늘어났고 사회적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내가 함께 같이 일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2년간 토가 나올 정도로 많이 들은 단어가 제4차 산업혁명이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대고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시잖아요. 뭔가 그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굉장히 발달한 미래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제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명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 경제랑 다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뭔지. 이게 뭐냐 하면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 이 현실 세계는 공간이 존재하고 그 안에 아톰으로 이루어진 이런 물질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오프라인의 현실 세계를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톰 세계를 고스란히 온라인에 데이터화를 해서 그 데이터는 뭐 비트의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이버 세상을 제가 비트 세계라고 부를 텐데 제4차 산업혁명이란 이 우리를 둘러싼 아톰 세계를 고스란히 비트 세계와 일치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IoT 홈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인터넷 센서의 가격이 1불 이하 아주 현저히 떨어지면서 우리 주변에 모두 다 데이터를 센싱해서 온라인으로 올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자에 이 IoT 센서를 달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제가 알 수 있고요. 저희 집 카펫이 저희 집 청소기한테 먼지 분포를 보내주면 청소기가 와서 그 먼지 분포를 바탕으로 청소를 하고 갈 수도 있고, 저희 집 체중계가 저희 집 냉장고에게 제 몸무게 정보를 보내면 저희 집 냉장고가 저한테는 밤 10시 이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제 이런 류의 서비스들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을 고스란히 데이터화하면 그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겠죠. 늘어나는 속도도 빠를 거고 그 포맷도 다 형식도 다양할 테고. 근데 이제는 그런 빨리 늘어나는 엄청나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를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듬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아톰의 세계와 비트의 세계가 일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시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아이고 예. 한 살이 감당하기에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니까 뭐 예, 울음이 터진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지금은 이제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또 가장 빠른 길은 얼마인지 이제 알려주는데, 그게 결국은 해주는 일이 도로 정보 그대로 넣어주고 GPS로 자동차 정보 그대로 넣어주고 그 정도인데, 예를 들면 차선 정보, 두 번째 차선이 안 막혀요, 차선을 옮기세요라든가, 보행자 정보, 앞에 누가 지나가니까 속도를 줄이세요라든가, 물웅덩이가 있어요, 결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정보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고스란히 다 비트화해서 도로의 상황을 온라인에 일치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해요.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물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간에 물질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얘를 일로 옮기는데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그 일을 해주면서 여기서 임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노동의 대가를 금전적으로 받으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이 비트의 세계에서는 비트는 공간을 점유하지도 않고 원본과 복제본 사이에 차이도 없어서 대량 복제가 가능하고, 처리하는데 시간은 거의 제로, 속도는 거의 무한대. 근데 그것에 비용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두 세계가 일치해져 버리면 여기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그냥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다 분석을 시킨 다음에 결과값만 아래로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효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로 우리 사회가 점점 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에게 혜택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했던 20세기 내내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는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일자리 자체는 많아졌고, 일은 훨씬 수월해졌고, 대신 임금도, 인건비도 훨씬 더 많아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테크놀로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서비스업에 그 녀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길이 없다는 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일을 영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의 짧은 비디오 클립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빌린 키가 한 60cm 정도 되는 나오라는 로봇이 한 대 있었는데, 여기 얘한테 이제 미로를 통과하라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족 보행이 가능하고 고개와 몸통을 돌릴 수가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걸 판단하는 뇌는 없어요. 그러면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지금 옆에 있는 제 학생이 하는 거예요. 제 학생이 뇌파 모자를 쓰고, 이 앞에 웹캠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여기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오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멈춰라, 뒤로 가라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한 그 방향이 바뀔 때마다 뇌파의 패턴이 바뀔 거고, 그것을 저희가 짠 머신러닝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지금 옆방으로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봇의 움직임은 100% 전적으로 제 학생이 속으로 생각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하면 100번 중에 93번은 단 한 번도 벽에 몸을 스치지도 않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이제는 로봇이 알아서 서비스를 해주는 시대. 우리 집 가족들도 못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옛날에는요, 이 4개의 그래프가 같은 궤적을 그렸어요. 예,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 이 4개의 그래프는 뭘 얘기해 주냐. 여기 회색이 노동 생산성. 예, 노동 생산성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계속 증가했지만 그 덕분에 사람들의 고용도 늘어났고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아졌으니까 사람들의 임금도 늘어났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으로 생산된 것을 소비하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90년대까지는 이 4개가 같은 궤적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근데 90년대부터 얘네들이 따로 놀기 시작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죠. 무슨 얘기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으로 노동의 생산성은 현저히 늘어났는데 고용은 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사람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렇게 생산한 물건을 소비해야 될 인간이 가난하니까 생산한 만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우리가 훨씬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지만 인간은 거기서 뭘 해야 되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왔던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고민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왜 이 고민이 많아졌느냐? 왜냐하면 지난 40-50년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사람들을 인공지능에 가장 쉽게 대체당할 존재로 교육해 왔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똑같은 교과서를 정확하게 집어 넣었는지를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토해내게 해서 그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를 점수화해서 대학을 서열화한 다음에 둘 사이에 짝짓기를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학교들이 해왔습니다. 근데 물론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두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좀 더 훨씬 더 고등하게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심지어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으면 인공지능은 그거 구별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지만 인간은 이건 데이터가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냥 집어넣는 일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에이 교과서가 틀리겠어? 라고 판단하죠. 선생님 교과서의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번에 수업 방해하지 마라. 네. 그냥 일단 외워. 그리고 내일 시험을 봐. 네. 그게 학부모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네가 그렇게 생각한 너만의 이유를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전개해봐라.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고 인터넷에서 서치를 하고 그래서 뭔가 에세이를 써오고 선생님이 그걸 봐주고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그것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보다도 훨씬 더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쳐서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을 결정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학교에서 내 옆에 있는 아이의 생각을 듣기도 하고 걔와 다른 내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 수업도 활성화될 거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두가 똑같이 수능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하지 내 옆에 있는 애하고 내가 다른 생각을 만들기 위해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학교는 교육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살 거냐? 크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가 진짜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인간이란 도대체 뭘 원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은 무엇이고 사람들은 뭘 원하는데 아직 세상에 그게 나오지 않은 거 그거를 생각해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아주 근사하게 가지고 싶을 수 있도록 매력적으로 디자인하는 능력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전혀 가르치지 않아요. 이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아주 폭넓은 독서가 필요해요. 토론이 필요하고 나만의 생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능력을 갖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는 존재로 교육해요. 말은 잘하죠. 그렇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도 만들 줄 몰라요. 제가 물리학과를 나왔는데 물리학과에 가서 처음 2학년이 되면 광학 실험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하는 일이 뭐냐면 렌즈를 가는 일을 해요. 잘못 갈면 곡면이 휘어져 있으면 위에서 빛을 내리쬐면 뉴턴 링이라고 해서 이상한 얼룩이 생겨요. 그러니까 뉴턴 링이 생기지 않도록 렌즈를 한 학기 내내 잘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2개, 3개, 4개 막 생기죠. 점수 깎이고. 그러고 나면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쓰고 있는 안경 하나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뭐 우리를 둘러싸이는 시계의 원리가 뭔지 카메라, 핸드폰 다 사용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읽어서 알 수는 있지만 시험 문제는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것도 만들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는 실제로 현장에서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근사하게 디자인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생각해 보면은 근사한 디자인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좋은 디자인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조차 없습니다. 제가 늘 불만 중에 하나가 왜 문 들락날락 할 때 풀, 푸시, 미시오, 당기시오 막 써 있잖아요. 되게 막 촌스럽고 불편하고 이런 거 없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고 간단하고 그럴 텐데 근데 미시오를 푸시를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손잡이를 안 만들면 돼요. 그럼 사람은 본질적으로 잡아당길 수가 없으니까 밀 수밖에 없겠죠. 손잡이가 있으면요 65%의 사람이 아무 문자가 없으면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한쪽 면은 손잡이 없게 만들고 한쪽 면은 손잡이 있게 만들면 이쪽에서는 밀기만 할 거고 저쪽에서는 65%가 잡아당길 테니까 별 불편 없이 사실은 문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가스레인지의 불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거를 돌리는 놉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뭐랑 대응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도 똑같이 4개를 만들어 놓으면 대응되는 점이 잘 아니까 직관적으로 매뉴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저희 집 거실에 저희 집에 6년을 살았는데 어떤 불을 켜면 어떤 불이 켜지는지 아직도 몰라요. 불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반대로 6개가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거실 모양으로 만들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밝았으면 좋겠어 할 때 거기에 스위치가 있어서 그걸 누르면 거기가 밝아지게 만들어 놓으면 일본에는 그런 스위치 회사가 있거든요. 이거를 왜 우리는 아직도 안 하고 있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좋은 디자인이라는 건 많이 고민한 사람들이 결국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 이런 능력들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10대, 20대 때 세상이 진짜 필요한 거를 생각해내고 그걸 직접 만들 수 있고 그걸 근사하게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서 그런 경험을 한 10개쯤만 세상에 만드는 사람이 되면 저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두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세상이 필요한 걸 만들 수 있는 사람, 예.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아이디어여도 좋고 서비스여도 좋고 제품이어도 좋은데 뭐든 좋지만 어쨌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또 하나 제가 이 잭 갤런트라는 사람의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뇌공학 분야의 슈퍼스타입니다.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 하면 펑셔널 MRI라는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안에 사람을 눕혀놓고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그 영상을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막 뇌가 활성화가 되겠죠? 이거를 촬영한 다음에 이 뇌의 활동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무슨 영상을 봤는지를 이 동영상 정보 없이 뇌 활동 정보만으로 영상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게 보여준 동영상이고요. 뇌 활동만으로 재현한 동영상이 이거예요. 색깔은 좀 다른데 우리 뇌가 어떻게 색을 인지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색을 같게 하는 일은 조만간 쉽게 될 것 같고요. 뇌 활동으로 재현한 영상이 조금 해상도가 떨어지죠. 근데 이게 이 분야 최초의 연구예요. 생각해보면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 둘 사이의 이미지는 굉장히 유사해지겠죠. 네. 이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뇌를 촬영하면 여러분들의 꿈을 동영상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 1시간 반마다 10분씩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한 8시간쯤 자고 나면 한 5-6개 정도의 꿈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카메라에 10분짜리 단편 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두 번째 꿈 때 돼지 꿈을 꿨네?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연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논문을 썼냐 하면 이번에는 좀 더 고해상도의 펑셔널 MRI 안에 눕혀놓고 사람들을 이번에는 말소리를 들려줬어요. 네. 라디오 소리를 들려주고요. 또 소설을 읽어줬어요. 네. 근데 바다 어디에도 고래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데 고래의 흔적은 하는데 갑자기 뇌 한쪽이 고래라는 단어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고래를 찾기 위해 하는데 또 고래라는 단어에 막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고래라는 단어가 여기 저장되어 있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사람이 소리를 들었을 때 특정 단어가 특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활성화가 보이면 그 단어가 거기 있다고 간주해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단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전체 맵을 그리는 데 이 사람 성공한 거예요. 사전에는 한 6만 단어 정도 있지만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여성의 경우에는 한 6천 단어 정도, 남성은 한 5천 단어 정도, 남성이 결혼을 하면 1,800단어 정도를 사용하는데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그 단어들이 뇌에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 전체 맵을 그리는데 이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실험을 이제 왜 보여드리냐 하면 우리가 뇌를 살펴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은 이렇게 뭉치로 저장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관없는 단어들은 멀리 떨어뜨려 놓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인출될 확률이 높은 연관 검색어들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뭉치로 저장하더라. 이런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때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살펴봤더니 중요한 특징이 3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 특징 하나는 우리 뇌에 anterior superior temporal gyrus라는 오른쪽 귀에서 한 5cm쯤 떨어진 이 영역이 활성화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기를 누른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이 영역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멍 때릴 때, 산책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이완해서 산책을 하듯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니 굉장히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굳이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시간에 스마트폰 하지 말고 잠시 꺼두고. 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개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 뇌가 특정한 영역이 활성화돼서 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뇌 전체가 이렇게 고루 기여하는데 평소에 연결되지 않던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들이 서로 연결될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언어 맵하고 비교해 보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영역이라 하면 아마도 상관없어 보이는, 상관없다고 우리가 교육받은 그런 두 개념을 잊거나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문제를 볼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걸 이 연구 결과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뇌의 언어 맵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면 저쪽에서 탁 알아듣고 서로 공감도 잘할 거고 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하면서 서로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그렇지만 창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즐겁지만 나와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완전히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고받을 때 내 뇌가 확장되고 인식의 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경험들의 빈도수가 줄어들고요. 늘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훨씬 편하고 나와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아예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어차피 설득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날마다 새로 고침하는 그런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잔뜩 넣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출하는 일들을 인공지능에게 맡긴다면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다양한 시각들을 세상에 제공하고 그리고 남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잊기도 하고 데이터가 잘못되었다고 권위에 짓눌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상한 걸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을 잊는다고 다 창의적인 게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실패가 있을 텐데 우리 사회가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사회적 안전망들을 잘 구축해주고 패자부활전도 많이 만들어서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시도해봐 라고 격려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줍시다 라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미래는 쉽게 속단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꿈꾸는 이런 혁명이 인간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려면 이 과학기술이 어떤 방향을 가리켜야 될지를 이 책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젊은이들과 또 인생 이모작 새로 고침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기성세대들과 그리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하는 이 어린 세대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이 책을 쓴 저자로서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정재승 박사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아니요, 아직 네, 좋은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1부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2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2부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과 함께하는 정재승 작가님에게 묻고 정재승 작가님이 답하는 정문정답 2부 라이브 Q&A 준비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본인은 선택을 되게 잘하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편이에요.
유시민, 황교익. 유시민. 아, 제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정재승의 선택은 네. 짜장, 짬뽕, 짜장면을 먹습니다. 전두엽, 후두엽, 전두엽. 뽀뽀, 키스. 당연히 키스. 그게 궁금하다는 얘기는 안 해보셨다는. 네. 네, 해보시면 알아요. 엄마, 아빠. 엄마, 과학 콘서트 12발자국. 12발자국. 마지막은 이제 되게 신중히 답변해주세요. 네. 유시민, 황교익. 유시민. 아, 제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묻지 않는 거예요. 와. 열린 결말로. 열린 결말로.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왜 우리는 유독 선택을 할 때 결정 장애가 오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현대사회가 워낙 정보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도 늘어나고 한 번 잘못 삐끗 선택했다가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정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면 미처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선택해 보시기를 권해드리죠. 잘못된 선택이어도 좋으니 되도록이면 시도해보는, 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고 질문에 답하고 싶은 모든 독자들에게 과학자들이 건네는 지금까지의 답안입니다. 저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 이 책이 다시 읽히네, 새롭게 읽히네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책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저희 집 서재에 책이 한 2만 권쯤 있어요. 정재승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서재에서 생생히 알 수 있는데 오셔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10분께만 아주 특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던져봤는데 네. 카카오 페이지 북톡 라이브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간다 안 간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카카오 페이지 북톡 라이브에서 만나요. 아, 너무 쑥스러워. 못하겠어. 그 황교익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지는 못해서서 그냥 제 생각에 앞으로는 이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맛있는 거 많이 같이 먹으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담다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재승에게 묻고 정재승이 답하다 라이브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션은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오픈 채팅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작가님에게 궁금했던 점 있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마음껏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정재승 작가님을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나와주세요. 자, 작가님 1부 강연을 굉장히 많은 땀과 함께 저희가 들었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참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괄호치고 웃음 괄호 닫고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웃음소리구나. 네, 아, 궁금했습니다. 그게 제가 웃었다는 뜻이 아니라 관객이 웃어주셨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그 괄호 웃음 괄호 닫고 여러분한테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자, 그래요. 자, 혹시 작가님은 이 자리에 이분들이 어떻게 선정되셨는지 알고 계세요? 네, 날마다 확인하는 게 일상이어가지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지난 2주간 카카오 페이지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 100명, 120명 이렇게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가장 흥미롭게 읽었던 챕터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선정이 된 건데요. 이 12발자국을 읽고 정말 재밌는 질문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작가님이 창의성을 중요시한다는 말을 듣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질문들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은 현재 모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라이브 잘 보고 계시죠? 자,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앱에서 오픈 채팅 입장 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시면 저희가 박사님한테도 핸드폰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틈틈이 반응과 질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 미리 카카오 페이지에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과 네. 작가님 팬들이 영상으로 남겨주신 질문을 총 8개 키워드로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정문정답 정재승에게 묻고 정재승이 답하다. 먼저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위로, 컴백, 설득, 사이코패스, 영화, 광, 광고 천재, 신뢰감, 감정. 네. 자, 이렇게 8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만으로는 질문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로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확인해 위로.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위로 키워드 보여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역삼동에서 녹음실을 운영하는 안경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머리가 커서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근데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는 속설로 위로를 받고 극복도 하게 됐죠. 근데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머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머리 크면 똑똑하다 라고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요. 머리 크면 똑똑하다는 속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일까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제가 위로를 만들어야 되나요? 참 현대 과학에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계신데 사실은 코끼리는 우리보다 뇌가 크지만 대개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코끼리보다 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사실 비교하면 뇌가 크다고 지능이 높진 않아요. 같은 인간도요. 여성의 뇌가 좀 더 작고요. 남성의 뇌가 좀 더 큰데 지능은 여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남녀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뇌가 크다고 지능이 더 높지도 않아요. 예, 근데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만 놓고 비교를 하면 뇌가 크면 지능이 높을 확률이 한 그 상관관계가 한 0.3 정도? 네.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다가 머리가 큰 사람이 뇌가 클 거냐 하면 여기에도 또 난제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우리 뇌는 이렇게 그 두개골 안에 그 뇌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물이 많을 수 있어요. 뇌에. 네, 그래서 얼굴이 큰 사람이 뇌가 크고 뇌가 커서 지능이 높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네. 네. 근데 아까 그분 따님. 어떻게 해요, 따님? 근데 지능이 높지 않더라도 네. 제가 보기엔 아까 그 아버님 인상을 보니 그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자제분과 네, 아버지가 대화를 많이 하는 집일수록 네. 애의 사회적 성취가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네네. 우리 애 지능이 높아야 되는데 큰 얼굴 물려줘서 미안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굉장히 충분히 자존감을 갖고 성장할 겁니다. 네, 그런 위로를 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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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로가 됐을 거라고 믿어요. 네. 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얼굴이 좀 크시거든요. 네. 그래서 맨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어요. 머리가 크면은 뇌도 크니까. 네. 위로가 되던가요? 그냥 믿고 살았죠. 어떡하겠어요.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위로 키워드 확인해 봤고요. 다음 키워드 확인을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그럼 또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시나요, 교수님?
제일 눈에 띄는 건 사이코패스가 눈에 띕니다. 네, 영화광하고 사이코패스. 네. 그다음에 광고 천재 저게 뭘까 좀 궁금하고. 자, 그럼 먼저 사이코패스부터 네, 확인해 볼까요? 사이코패스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노기성 순경입니다. 네. 저는 직업 특성상 범죄자들을 맞이할 기회가 종종 있는데요.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뇌구조 자체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흉악범들은 보통 사람들과 뇌구조 자체가 다른가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저런 분이 그러니까 순경께서 직접 물어보시니까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까 위로는 좀 대충.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시죠? 네. 사이코패스의 뇌에 관한 연구가 있죠. 예, 범죄자들의 뇌에 관한, 특히 연쇄살인범에 관한 뇌에 관한 연구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전두엽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작고 활성화도 덜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상대방을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뇌 영역이고요. 그리고 맥락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는 뇌 영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이익이나 폭력적 쾌감을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공감 없이 상대방을 그냥 마치 사물인 것처럼 객체화해서 대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런 맥락에 맞춰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그런 이해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춘기 시절에 사실은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으려면 사춘기 시절에 이 전전두엽이 급속도로 발달하니까 이때 책도 많이 읽게 하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기의 경험도 주고 그 공감하는 능력도 키우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만 걱정은 이게 뇌가 다르대. 이게 타고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가 다르다는 얘기는 선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다르다는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는 그 태어난 이후의 환경이나 경험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뀌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령 전전두엽이 작게 태어났어도 그 뒤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숙한 어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바뀐다는 물론이죠. 말씀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바뀌고 있다고 물론입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나이가 훨씬 들어서도 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죠. 세포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세포들하고 연결도 되고 그러니까 뭐 언제든 늦지 않았습니다. 네, 살짝 무서운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게 후천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노력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는 물론입니다. 부분이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키워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아까 영화광하고 광고 천재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광고 천재 볼까요? 자, 광고 천재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를 만들고 있는 광고인입니다. 얼마 전 제가 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본에서 인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만든 광고가 AI가 만든 광고와의 선호도 조사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겨우겨우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는데요. 이렇게 AI가 인간의 창의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되면 앞으로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들어서였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맞아요. 뭐 광고도 그렇고요. 영화 예고편도요. 인공지능이 편집한 거를 사람이 구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더 선호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이 인공지능이 이 영역에까지 활용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마감을 잘 지켜요. 그리고 돈을 거의 안 받아요. 그렇죠. 게다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고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까다롭지 않아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얘가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거를 이제 만드냐면 기존의 사람들이 만든 예고편 혹은 광고들을 잔뜩 학습한 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 예술을 생각해 보시면 모차르트의 40곡의 교향곡을 잔뜩 넣어주고 모차르트스러운 44번 교향곡을 만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잘할 텐데 바하에서부터 쉔베르크에 이르기까지 클래시컬 음악, 현대 음악까지 다 들려준 다음에 지금까지 음악가들이 이런 걸 만들었는데 너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만들어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잘 못해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 그게 광고 천재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 오픈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가뜩이나 일 없는데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네. 네, 지금 그런 네.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창의적인 네. 일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셨던 네, 네, 거죠. 네. 자, 키워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가 지금 눈에 띄세요? 네? 영화관? 영화관 볼까요? 네, 영화관 보여주시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를 진짜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특정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실험까지는 성공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영화 트랜센던스에서 뇌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듯이 저희 기억을 USB로 담아서 주고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네, 이게 되면 좋을까요? 글쎄요. 네, 공부를 한 사람만 하고 그 USB를 나눠서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네, 돌려가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일을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는데.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기억을 저장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뇌를 그 방식으로 그 기억이 저장되도록 바꾸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에 이렇게 그냥 USB에 데이터 옮기고 저장하고 하는 방식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는 달리 컴퓨터는 여러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이렇게 복제하고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인간의 뇌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뇌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이제 기능이 더해지고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그러려면은 바이오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얘는 자신의 구조를 마치 인간의 신경세포가 늘어나고 연결을 바꾸면서 기억을 저장하듯이 걔도 저장을 해야 우리의 기억을 글로 넘겨주기도 하고 거기 있는 기억을 다시 일로 옮겨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 거라서 차세대 컴퓨터가 나와야 우리가 이게 가능한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영화들은 이미 좀 많이 나왔잖아요. 책에서 인셉션 얘기하셨고 또 기억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네. 영화 그 이터널 이터널 선샤인. 선샤인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가능은 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원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아직 갈 길이 훨씬 먼 그런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위로보다 지금이 조금 더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영화관 키워드 네. 함께 보셨고요. 또 다시 키워드 한번 띄워주실까요? 저희가 아직 안 한 게 컴백, 설득, 감정, 신뢰감? 네. 여러분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컴백. 컴백 네. 보겠습니다. 컴백.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사는 박수진입니다. 지금 3살 된 아기를 키우고 있고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나름 두뇌 회전이 빠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기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점점 뇌가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네요. 아기를 낳으면 혹시 뇌구조도 변하나요? 예전처럼 잘 굴러가던 머리를 다시 찾을 수는 없을까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네. 그 많은 산모분들이 겪는 그런 이제 고민 중에 하나이죠. 애를 낳고 나면 뭐 기억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내 뇌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텐데 실제로 연구에서도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뇌가 그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뇌하고 많이 다르다. 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집중 오래 잘 못하고 하는 것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짧고요. 통상 한 3년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그 아이에게 굉장히 집중하라고 이 뇌가 특정한 자극에만 훨씬 민감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 관한 것은 훨씬 잘 기억하고요. 아이의 반응은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캐치하고 아이하고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무디고 둔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물론 출산이라는 그 아주 힘겨운 그 경험이 뇌에 영향을 극도의 스트레스였을 테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아이의 민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뇌가 지금 약간 변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충분히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아이를 낳고 나서 잠시 아이에게 온 신경이 갈 수 있도록 맞춰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질문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그거를 그렇게 말하기는 사실 과학자로서 쉽지 않은데 뭐 3년 보장 뭐 이런 거 어렵고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아이가 이제 엄마의 그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옛날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돌아오는 건 아닐 테니까 뭐 새로운 생각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러기에 12발자국이 좋죠. 기억을 회복하고 창의성을 북돋고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에 자극도 주고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근데 듣다 보니까 정말 우리 뇌, 우리 몸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자, 답변 잘 들었고요. 다시 키워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네, 여러분 키워드 질문들 너무 재밌죠? 기발하죠? 네, 이 키워드 질문들이 카카오 페이지 앱에 댓글로 달린 질문들이라고 하는데 댓글이 1,70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에 우리 뭐 볼까요, 교수님? 알겠습니다. 설득 보겠습니다. 설득 띄워주세요. 설득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이창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수와 경쟁에 익숙한 학부모님들은 학습에 불안을 느끼시고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모님들을 안심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묵직한 뇌과학자로서의 팩트 한 방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려드리고 싶네요, 진짜. 우선 그 뇌가 이제 발달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에는 보통 우리가 뒷부분 오감이 현저히 발달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맛보고 뭐 시각, 청각, 뭐 그리고 감각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5살 이전에 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요리하고 이런 거 구경하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굉장히 좋고 또 몸을 쓰고 내 마음대로 이런 경험이 중요하지. 그때 뭔가 지적인 교육을 하려고 했으면 그게 나중에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네, 그래서 6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런 과도한
지적인 교육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6살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네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언어나 절차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또 그렇게 그 시기에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해서 그 공부가 오래 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우리가 깊이 있게 사고하는 사람들이 좋은 성취를 이루는데 뭐 설날 특집, 추석 특집, 영재들 보면 다들 뭐 단순한 뭐 기억력, 네. 예, 뭐 계산 빨리 하고 영어 단어 쉽게 암기하고 이런 사람 많지만 뭐 초등학교 3학년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이해했다거나 이런 영재 없잖아요. 예. 그 시기에는 진짜 중요한 그런 사고의 깊이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 언제 그럼 그 일이 벌어지느냐? 13살부터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새로운 상황일 때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이런 가장 고등한 일들이 13살부터 18살, 뭐 많게는 25살까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남들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내거나 여행, 독서, 또 사람들과의 지적인 대화, 그리고 충분한 그런 스스로의 문제 해결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의 사교육은 중고등학교의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식의 그런 절차적 과정을 익혀서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를 뺏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교육이 아이의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공부를 아이가 원해서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아이가 주도하는 하에서 사교육을 취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부모가 그것을 아이에게 강압적으로 권장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묵직한 한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책에서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걱정을 네. 많이 표해주셨고 네. 뭐 일종의 창의력 교육이라고 하고 요즘에 뭐 코딩 교육도 많이 하는데 물론 좋지만 코딩 교육조차도 괄호 안에 알맞은 올바른 뭐 수식어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박사님 말씀 잘 들으셨죠? 다 소용이 없대요.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강조하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묵직한 뇌과학자로서의 한 방을 날려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키워드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뭐가 남아있죠? 감정. 감정 한번 가볼까요? 네. 감정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장을 하는 사고를 주로 하는 인공지능에게 기쁨, 슬픔, 사랑, 즐거움 등 인간의 감정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불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옛날에는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성이 하고 있는 일과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뭘 알게 됐냐면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 그냥 빠른 판단 체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려 깊게 꼼꼼히 판단해서 뭔가 의사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상황이 딱 직면하면 그냥 그 전체적인 자극을 바탕으로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여기 6가지의 기본 감정 그리고 그것들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한 20가지 정도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그냥 결과값을 내고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호랑이가 나한테 막 달려오면 쟤가 나한테 왜 달려오는 걸까 사려 깊게 판단하지 않고 내 호피무늬 티셔츠가 마음에 드나 뒤에 조련사가 있나 나와서 안겨서 부비부비 하고 싶나 날 잡아먹고 싶구나 그럼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달려오는 것만으로도 공포를 느껴서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판단체계 이걸 가진 사람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감정이 빠른 판단 체계라고 한다면 네. 컴퓨터에게 넣어주고 그런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좀 댓글 중에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서 네.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인간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건가요?라고 누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그렇죠. 않죠. 네. 저는 뭐 아직 인간하고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인공지능은 갈 길이 멀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처럼 이렇게 나 자신을 인식하고 그리고 뭔가 살아야 되겠다는 욕망을 갖고 있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는 이런 사회성은 뭐 아주 오랜 기간 인공지능에게 부여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일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인공지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경쟁 구도로 굳이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인공지능은 좀 똑똑한 아래아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막 아래아 한글이 내가 막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나한테 짜증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똑똑한 내가 시킨 일을 잘 하는 녀석이 앞으로 나올 거라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신뢰감 키워드 살펴봤고요. 자, 이제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남았죠? 아, 죄송합니다. 감정 키워드를 살펴봤고요. 신뢰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남았네요. 신뢰감 키워드 함께 보시죠. 신뢰감을 주는 외향의 특성을 뇌과학적으로 축출하고 예측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주류가 아니지만 20세기 초반 특성 이론에서 좋은 리더는 특정 신장, 체중, 용모를 가질 것으로 생각했던 것처럼요. 같은 사진에 대해 실험 참가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체로 같은 판결을 내렸다면 컴퓨터도 학습을 통해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첫 번째 발자국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어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죠. 정재승 어때? 누구 안 되매? 그 사람 어때? 네. 정재승 어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제 오픈 채팅방에 있는 의견을 아까 봐서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라이언 닮았어. 네. 당황스럽네요. 핵심을 찌른 듯한 느낌이라서. 근데 우리가 누구 어때?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의 핵심은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다 얻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정보는 내가 그 사람이랑 나중에 얽힐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 내가 믿을 만하고 나랑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야? 착해? 신뢰할 만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귀고 사회성을 갖게 될 때, 관계를 맺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예요. 그 사람 신뢰할 만하냐. 근데 신뢰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귀어봐야 되고요. 오래 사귀었는데 갑자기 돌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사람의 행동만으로 신뢰를 충분히 알 수 없고 빨리 알아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우리 뇌가 신뢰를 할 만하지 않은 사람과 신뢰할 만한 사람을 굉장히 선입견을 갖고 분류하도록 뇌가 그거를 장착해놨어요. 예를 들면 낮은 저음으로 얘기하면 신뢰감이 높아져요. 오. 안녕하세요. 오. 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난 너 좋아. 화가 그러면, 났어요. 네. 화가 났어요. 난 너 진짜 좋아해. 이해됐습니다. 뭔지 알겠죠? 네, 뭔지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아무것도 아닌데 똑같은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낮은 주파수로 얘기하면 신뢰감을 주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신뢰감을 주는 외모라는 게 있어요. 네, 실제로.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마른 사람보다는 좀 풍채가 있는 사람. 예.
신뢰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 뭐 붉은 계통보다는 푸른 계통의 옷이 신뢰감을 준다고 알려져 있듯이 그런 신뢰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신뢰를 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 신뢰감을 주는 그런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해 온 것이 어쨌든 실마리가 필요하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 룰이라서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목소리가 가는 사람이 고백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이제 봐야 된다.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것에 너무 선입견 가지시면 안 되고. 근데 몸에 그런 정보들이 저장돼 있다는 게 놀랍죠.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실제로 네. 그 실험을 하셨다면서요. 그 17대 대통령 선거 전에. 맞아요. 네. 대통령 선거 한 번 신뢰하고 나면 그냥 뭐라고 그 사람이 무슨 공약을 해도요.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냥 딱 보고 이 사람 대통령 깜이네. 이 사람 국회의원 깜이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들을 몇 번 했죠. 그러면은 네. 그럼 라이언 닮았어. 이거는 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신뢰할 만하다는 뜻인 게 제가 옛날에는 되게 날카롭다. 네, 제가 되게 말랐었거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되게 말라서 네. 약간 너무 까칠해 보인다. 네, 명석해 보인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푸근하다. 네, 그게 그냥 칭찬인데도 누가 저한테 푸근하다고 하면은 배를 넣게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 눈이 사라지는 놀라운 마술을 갖고 있는데 눈을 크게 뜨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칭찬처럼 해주시는 말이지만 되게 좀 불편한 말이 그런 말을 드리거든요. 푸근해 보이신다. 뭐 이런 근데 얘기인데. 지금 교수님 잘 생겼어요.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그분들 서재에 초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곰돌이라는 얘기만 많이 듣다가 저는 라이언을 처음 알게 됐는데 처음엔 보고 저도 전 줄 알고 얘 곰돌이인가 봐 했는데 걔는 사자라고 하대요. 네. 네. 걔도 귀엽던데. 마음에 드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뢰감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준비된 키워드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자 오늘 빈 페이지로 시작한 캠페인이 이제 조금씩 채워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알차게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입장하시기 전에 이 사전 이벤트로 여러분의 페이지를 펼치다 참여를 해주셨어요. 작가님께 궁금했던 질문을 적어서 박스에 넣는 이벤트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뽑아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엽서를 써주셨거든요. 네. 첫 번째 엽서 뽑아주시죠. 네. 짠. 정하현의 페이지를 펼치다. 네, 과학자신데 왜 베스트셀러를 썼어요? 작가예요? 네. 네.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글씨체를 보니까 네. 좀 어린 친구인 것 같은데 혹시 네. 정하연 씨 어디 계신가요? 너무 귀엽네요. 네, 어디 계세요? 정하연 씨? 정하연의 페이지를 여기 펼치겠습니다. 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안녕하세요. 귀엽네요. 네. 우리 작가님한테 인사 한번. 우리 쑥스러우신가 봐요. 억지로 네. 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요. 제가 질문 대신 읽어드릴게요. 네, 과학자신데 네. 왜 베스트셀러 썼어요? 작가예요? 네. 네. 아니 베스트셀러를 쓰게 된 거는 덕분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근데 그 책을 쓴 이유라는 큰 틀에서 답을 드리자면 왜 제 책에도 잠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제가 이걸 가지고 막 과학은 알기 쉬운 것이니 여러분 오세요. 예, 이렇게 과학을 뭔가 대중화하려는 마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도 과학은 어렵고 과학을 한다는 건 되게 힘겨운 일이라서. 근데 이런
개념, 어려운 개념의 숲을 지나고 수식의 바다를 넘어가고 나면 그 자연과 우주와 생명과 의식, 또 저처럼 뇌를 연구하는 사람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경이로움 같은 걸 이렇게 만끽하게 되는데, 이걸 알고 나면 누구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막 안달나게 돼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런 경험이 있긴 어렵겠구나.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나면, 혹은 학생이 이제 실험 결과를 가져와요. 예. 근데 이 실험 결과는 지구상에서 이 학생하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딱 봤을 때 약간 가슴이 막 뛰거든요. 예.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뻔하지 않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이거 논문으로 쓰면 사람들 되게 놀라겠는데, 이거 책으로 내서 사람들한테 말해주면 되게 좋아하겠는데, 이런 생각 좀 들거든요. 예. 그런 마음으로 약간 흥분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를 봤을 때 여러 사람하고 같이 공유하고 네. 싶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네. 뇌과학자시지만 책을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랬더니 베스트셀러가 되네. 아유, 어떡해. 어떡해. 어우, 피곤해, 네. 피곤해. 네. 아이.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한 번 뽑아주시죠. 예. 네. 질문 재밌네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글씨를 보면은 행복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네. 윤성이의 페이지를 펼치다. 네. 제가 매번 남이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을 하지 못하고 네 하고 대답해요. 네. 제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것도 글씨체를 보니까 좀 어린 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윤성이 어디 계시죠? 성인이신, 죄송합니다. 아니, 어려 죄송합니다. 보이시는데? 네, 학생인가요? 중학생이에요. 중학생이시구나. 그렇구나. 네. 네. 그래요. 거절을 못 하신다고. 네. 네. 중학생이 거절을 못하는 경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또래 집단 내에서의 관계 설정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여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고 내 의지대로 내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게 좀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이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예, 상대방과의 관계나 3자의 관점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겠죠. 예, 당연히 내 맘대로만 하지 않고 또 상대도 생각하면서. 근데 사람들은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좀 치우쳐요. 예. 상대를 좀 더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외향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둘이 앉아서 소개팅을 하는데 말을 안 해, 상대가. 이 분위기가 되게 썰렁해. 그러면 이게 막 불편한 사람이 있죠. 네. 그런 사람이 먼저 말을 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 외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말이 없는 두 사람이 앉아 있어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되고, 그냥 내 관점으로 보면 내가 안 불편하면 이 썰렁한 분위기를 감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묵묵히 밥을 먹을 뿐인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내향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판단하는,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좀 더 나한테 있느냐, 네. 상대방을 생각하느냐가 있는데, 지금 저분은 좀 착하신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더 중요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크고, 그러다 보니 남이 좀 원하는 대로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만 해서는 좋은 관계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우울해져요. 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극도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민감해져서 그냥 뭘 하든지 좋으실 대로 하세요. 뭐 드실까요? 원하는 거 드세요. 다 그냥 따라주는 순종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숙한 삶을 살려면
남에 대한 배려, 관계 맺기, 남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네. 거절을 부드럽게 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연습해요. 대학 가서 연습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남학생이 데이트를 신청할 때 상대가 불쾌하지 않도록 거절하는 법을 벽 보고 많이 연습하셔야 앞으로 막 그런 경험 많이 당하실 텐데 좋은 관계로 거절하는 법을 서로가 다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맞아요. 너무 필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걸 극복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는 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물론이죠.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체로 살펴보면은 원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그게 이제 후회가 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하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그게 첫 번째인데 원하는 게 뭔지 명확히 모를 때 고민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약간 판단이 안 서는데 나중에 말해줘도 되겠어? 그리고 나서 좀 불편한 이야기는 좀 거리를 두고 시간도 두고 그러면 상대가 얘 그렇게 썩 내켜 하진 않는 거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도 하거든요. 그러면 거절이 좀 더 편하죠. 우리 윤성 씨 마이크 아직 들고 계시죠? 소리 나요.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일어나기 싫으면 거절하셔도 돼요. 아까 뭐라고 하셨죠? 내가 아직 마음의 판단이 안 서는데 조금만 시간을 줄 수 있겠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극복하셔야 됩니다. 극복을 원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판단이 안 서는데 좀 시간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요. 도저히 시간을 안 줄 수가 없는 부탁이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질문 하나 정도만 더 뽑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페이지가 뽑힐지. T-Rex의 페이지를 펼치다. 질문을 또 2개를 주셨는데 자, 하나만 여기서 받도록 할게요. 2개 다 읽어드릴 테니까 교수님이 선택해 주세요. 자, 얼마 전 운전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해몽 가능하신가요? 인셉션이나 매트릭스 같은 영화는 뇌와 밀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SF 영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오래전 트라우마나 하기 싫은 기억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왜 즐거웠던 기억은 금방 까먹을까요? 슬프네요. 답해 주세요. 라고. 첫 번째 질문 답해 볼까요? 그래요? 두 번째 질문을 사실 동그라미 치시긴 하셨는데 거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는 꿈을 꾸었는데 해몽이 가능하냐?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프로이트가 꿈의 내용이 우리의 어떤 무의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을 많이 했는데 뇌과학자들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 동안 뇌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이제 막 꿈을 꿀 때 막 우리 눈이 막 래피드 아이 무브먼트라고 하죠. 눈을 막 움직이게 되는데 그게 딱 끝나면은 이제 꿈이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 막 깨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얼떨결에 일어나면 너 방금 무슨 꿈 꿨어? 물어보면 대답을 막 해줘요. 그때는 기억이 나니까. 그리고 다시 재워요. 그런 꿈 실험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꿈을 실험하는데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꿈의 내용은 사실은 일관성도 없고 현실을 잘 반영하지도 않고 생뚱맞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게 최근에 우리가 겪은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쓸데없는 건 버리고 불안하거나 좀 걱정이 되거나 마음이 써지는 일은 한 번 더 뇌가 리허설을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것일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내가 그거와 관련된 어떤 불안이 있을 수 있죠. 네, 시험에 합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시험과 관련된 꿈을 꿀 가능성이 있는데 시험에서 합격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떨어지는 꿈을 꿀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꿈을 꾸든 맞으면 똑같은 꿈을 꾸면 꿈이 예지몽이네. 그리고 틀리면 원래 꿈은 반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꿈을 꾸든 상관이 없어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꿈의 내용에 굳이 크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네. 인셉션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네네. 꿈의 내용을 막 조작하려는 연구들이 있어요. 제 학생도 예전에 석사 때 그런 연구하려고 저희 랩에서 여러 실험했거든요. 드림 메이커라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는 이렇게 밤에 잠을 자면은 뭐 예를 들면 신하영 아나운서의 목소리, 이미지 이런 것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고 소리도 들려줘요. 그러면서 점점 수면의 단계로 넘어가게 하면 네. 그 신하영 아나운서가 첫 번째 렘 수면 때 등장해요. 네. 근데 문제는 나는 그와 멜로 장르로 꿈에 등장하길 원하는데 호러 장르로 등장할 수 있어요. 내용을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결정할 수 없어요. 네. 신하영 아나운서 손에 칼이 들려 있을 수 있어요. 네. 오늘 몇몇 분 꾸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내용을 바꾸는 건 어렵고, 근데 자기 전에 왜 TV 보다 보면은 그 TV 속 소리가 내 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자리에 좀 예. 앉으실까요? 네. 네. 열정적으로 이제 페이지를 펼치다 진행을 해 주셨어요. 네. 오픈 채팅에 또 네. 많은 의견과 또 질문이 있는데 좀 호응이 높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충동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실행력이 강한 걸까요? 확신을 빨리 찾아내는 걸까요? 실행력이 강한 걸까? 확신을 빨리 찾아내는 걸까? 충동 구매를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하셨네요. 네. 실행력이 강한 거 맞고, 네. 확신을 빨리 하는 것도 맞는데, 네. 충동 구매의 핵심은 그 확신과 실행이 부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필요한 가치를 적절한 그만큼의 가격을 주고 구입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본다면 필요한 것 이상의 스펙의 무언가를 과도한 금액까지 치르면서 구매하고 싶어서 절제하지 못해서 구매하는 게 충동 구매라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에는 실행력을 자제하는 자제력이 부족하다거나 쉽게 확신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채팅방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작가님 책도 충동 구매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답변을 주실까요? 제 책은 충동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심사숙고해서 첫 페이지를 보세요. 첫 페이지를 보시는 순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만큼 책이 좋다. 제 책은 16,800원에 팔고 있는데 17,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서 사시면 여러분들이 200원 이득이신 그런 책이고요. 그 책을 읽는 순간 사는 순간 200원을 버시는데 읽는 순간 훨씬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드린다기보다 읽으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만들어지실 텐데 그건 여러분들이 온전히 만드신 거니까. 그렇습니다.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챕터별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좋은 책이요. 라이브 누적 조회수 100만 건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라이브 누적 조회수가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다. 100만 누적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아까 지금 강의를 좀 더 잘할 걸.
좋은 대답을 많이 해드릴 걸. 네. 되게 책임감이 무겁다고 느껴지네요.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많이 남아 예. 있거든요. 네, 또 네.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주변 환경, 사회 환경에 따라 뇌 구조가 바뀌나요? 라고 물론이죠.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네. 어떻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절반 주세요. 정도는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뇌가 한 1000억 개 정도 되는 신경세포가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랑 한 뭐 10,000개 정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굉장히 정교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어느 영역이 어느 영역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라고 꽤 많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보기엔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50% 나머지 절반은 그 사람이 이제 어떤 환경에 놓여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뀌는 시간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뇌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바뀌는 기관이니까 뇌에 좋은 영양분을 많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으로 좀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정말 많은 여기 분들의 계신 질문을 분들에게. 받고 싶은데 사실 한 개, 두 개 네.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 정말 나 멀리서 왔다. 나 오늘 정재승 박사님에게 질문을 안 하면은 잠을 못 잘 것 같다. 손 네. 한 번만 들어주시죠. 그래도 3-4분 어떡하죠? 이러면은 멀리서 온 순서대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저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네. 저를 이기신 분과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4분 손 들었는데요. 가위바위보 진행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주먹은 내리시고요. 네. 가위 2분. 보재기 내리시고요. 저를 네. 이기신 2분. 자, 가위바위보. 네, 저 남성분. 네, 끝까지 가위를 고수하신 분이 선택이 되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네.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박사님 책을 읽던 중에 좀 충격적인 그 연구 결과를 보게 돼서요. 네, 그 뭡니까?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네. 그 연구인데요. 네. 인센티브를 갑작스럽게 주니까 갑자기 그 마시멜로 탑을 높게 못 사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이쪽에 관심이 많은데 박사님이 쓰신 책 결과를 보니까 함부로 인센티브를 걸거나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사님도 뭐 어쨌든 연구팀을 이끌고 리더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팀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를 이끌어내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시죠.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안 되죠. 네, 주면 안 되고 회사는 회사의 수익을 직원들과 정당히 나누어야 합니다. 그거는 보너스를 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갖고 있는 얻은 수익을 정당히 나누는 것이지 특별히 더 잘한 사람에게 채찍질 대신 당근처럼 활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할 때 동기가 되게 여러 종류잖아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테이블에서 우리가 봤듯이. 근데 우리가 막 진짜 어려운 일을 도전하게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혁신을 만들고 하는 일은 또 그거 하면 얼마 줄게. 같은 방식으로는 인간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들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고통을 감내하는데 돈은 그런 역할을 못해요. 내가 그 돈 안 벌고 말지. 그 돈 몇 푼에 내가 왜?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내가 평생 꿈꾸는 게 이런 거였는데 나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고 싶어 정도로 사람을 확 뜨겁게 만들어줘야 그가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걸게 하려면
회사는 그만큼의 대가를 사실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사실은 부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센티브에 민감한 아이들을 너무 많이 키워요. 우리 사회가. 엄마 그거 내 하면 뭐 해줄 건데? 예. 너 중간고사 잘 보고 기말고사 잘 보면 뭐 스마트폰 사줄게. 무슨 패드 사줄게. 이런 거래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세상을 바꿀 훌륭한 어른들을 키우고 싶다면 그 아이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탕에 민감한 아이들이 아니라 너 이거 진짜 보람 있고 재미있는 일이다. 네가 오랫동안 행복한 일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가를 깨닫게 해야 그런 일을 평생 하기 위해 애쓰는 어른으로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부모는 아이에게 또 인사팀은 직원들에게 그런 태도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를 지금 많은 기업들이 거의 안 하고 있으니까 만약 선생님이 하신다면 진짜 훌륭한 기업을 만드시는데 리더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런 그렇게 리더가 해주세요. 되주십시오. 네. 네. 지금 뭐 오픈 채팅방 반응이 감동이 쓰나미로 진짜 멋지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는데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예, 아니 그 질문의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형식도 다양하고 너무 즐거운 대화였고요. 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이 우리의 분위기도 좋고 또 멀리서 어딘가에서 100만 명이 이렇게 접속을 해서 저희들의 대화를 함께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지구를 품은 듯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핍이 욕망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만든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에게 정말 지적 결핍을 많이 주고 가셨습니다. 저희가 이 결핍을 이용해서 이 뇌과학에 대해서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담다 대한민국 대표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 페이지와 함께한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2탄 정재승 페이지를 펼치다 북톡 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가님과 함께 페이지를 빼곡히 채워갔는데요. 여러분 결핍 하시죠? 네, 계속해서 그 페이지에 의미 있게 좀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 베스트셀러 프로젝트 캠페인 다음 3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